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계약법 들어갑니다. 그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22페이지죠. 기본경제 문제 먼저 풀어보면 1번 계약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1번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특정 지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질문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3번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는 계약 자유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다.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니까 이게 좀 잘 안 들어오는데 일단 임의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죠. 그 말은 계약자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계약은 아무리 멋대로 한다 있다 하더라도 반사회적이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는 103조는 계약자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정이겠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법률관계의 명확을 깨하여 증거를 보존하려 할 때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깨하도록 할 경우에도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X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법률관계의 명확을 깨하여 증거를 보존하고자 할 때나 아니면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려고 할 때는 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등 방식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에서는 고객의 체결의 자유만 인정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죠. 이게 5번이 제일 중요한데 약관을 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약관의 내용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뭘 못하게 되는 거죠? 내용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임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X입니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고요. 특약으로 유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위임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으니까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실제로 위임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임계약이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위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아이들한테 신부름 보내는 경우죠. 너 가서 두부 한번 사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뭐죠? 무상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다만 갔다 오면 내가 엄마가 500원 줄게 이랬다면 뭐죠? 유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현상광고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요물계약이고 3번 소송법상 불제소 계약도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낙성계약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실제로 낙성계약으로 못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4번 계속적 계약관계 뭐가 떠오르나요?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고용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것들은 사정변경 원칙이 고려되게 되고요. 5번 계속적 계약관계는 해지권이 있다라는 말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문제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건데 답만 볼 건데요. 3번을 보시면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입니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탁기를 살 때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약관이 나오는데요. 약관은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 말이죠. 일단 약관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약관이란 계속적 거래가 아니죠.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수를 상대하고요. 미리 작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약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골프장 운영 회칙이 약관이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골프장 운영 회칙도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또 회원을 받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약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약관도 계약이고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의 효력, 구속력의 근거는 뭐냐면 승낙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할 때마다 일일이 승낙받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FM은 승낙인데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명백히 보려주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뭐죠? 승낙. 아니면 최소한도로 뭐는 해야 돼요? 명백히 보여주거나 설명해 줘야 된다.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해야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데 법령의 내용이죠.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놓은 약관이라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발생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약관을 해석해 봐야 되는데 약관 해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두 번째, 약관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수를 상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객관적, 다른 말로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내용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작성한 사업자가 잘못한 것이니까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관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있다면 오히려 인쇄된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약관은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게 되는데 이러한 면책 조항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 준다.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런 5가지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약관 내용이 불공정해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고요. 사업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해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물론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일부 부분이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그 부분만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 하나 추가적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약관에 대한 뭐죠? 전부고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4번입니다. 약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약관이 계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하여야 한다. X죠. 왜냐하면 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승낙 동의를 받는 것이 뭐죠?
원칙이긴 하지만 또는이죠. 동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됩니다. 2번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죠.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별 약정이라고 했죠. 개별 약정 가능하고 개별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맞는 주문이고요. 3번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물론 뭐죠? 무효고. 4번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뭐라고 했죠? 불명확하죠. 불명하면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오,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또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넘기셔서 5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일단 답부터 보시면 3번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약관은 명시 설명해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의 내용을 기재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X입니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면제가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1번은 X죠.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시점인데요. 문제는 1번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 발송 시점에 성립한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 똑같은 내용이 교차되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입니다. 그러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왜요? 무효인 그 부분만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5번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불합치해요. 자, 이런 식의 지문도 참 잘 나와요. 이게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 가는 지문이거든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죠. 따라서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야 됩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따라서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고 만약에 이러한 것을 상대방이 아니라 뭐의 입장에서요? 표의자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결정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무슨 해석이 되죠? 자연적 해석이 되니까 이것도 아주 잘 나온 형태의 지문입니다. 6번입니다.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1번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X죠. 다시 말하면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것이라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뭐가 면제가 되죠?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핫합니다.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건 없어요. 2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당연한 얘기고 4번 읽어볼까요? 약관의 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왜요?
약관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뭐 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5번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게 뭐죠? 객관적 해석의 원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맞는 질문이죠. 7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의 종류와 간에 옳게 연결된 것은 일단 1번 고용, 매매, 쌍무계약입니다. 근데 현상광고는 뭐죠? 편무계약이죠. 이 계약의 종류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외로 현상광고죠.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편무계약이고 또 지정된 행위를 완성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대표적인 뭐죠?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고 요물계약이다. 잊지 마셔야 되고요. 2번 사용대차 무상이죠? 편무계약이고 조합은 뭐죠? 쌍무계약입니다. 증여는 뭐죠? 편무계약 맞습니다. 3번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 있고 무상일 수도 있는데 사용대차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고용이나 도급이나 임대차는 다 무슨 계약이죠?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5번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 맞지만 교환은 유상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형태 문제가 한번 출제되긴 했어요. 넘겨보시면 8번이죠. 계약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볼 건데요. 3번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요물계약 몇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고 예외적으로 요물계약인데 요물계약은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상광고 요 네 가지가 요물계약이고요.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은 뭐죠?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문제입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번 사무관리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여행계약인데 여행계약은 전형계약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여행계약이 민법에서요 비전형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인 것 같은데요.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여행계약이 전형계약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새 여행 많이 다니죠, 그죠? 10번입니다. 쌍무계약에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인데 1번 이것도 좀 생각해 보죠. 자 일단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요.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은 다 뭐냐면 쌍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이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무상계약은 다 뭐냐면 편무계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상광고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예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라는 지문은 뭐죠? X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문제를 보죠. 1번 증여나 사용대차는 대표적인 무상이고요. 따라서 쌍무계약에 속한다. X죠. 편무계약입니다. 2번 매매계약이 무효이어서 당사자가 각각 받은 급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각 의무는 동시 이행 갖게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입니다.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일단 동시 이행 관계로 봅니다. 3번 위험 부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 계약에서만 인정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뭐죠? 쌍무 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므로 3번이 맞고 3번이 답이죠. 4번 쌍무 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X입니다. 동시행 관계죠.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먼저 이행을 해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동시이해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뿐만 아니라 편무계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X입니다. 동시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내기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쌍무계약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11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 X입니다. 자,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요. 계약 자체가 뭐 되지 않죠? 성립되지 않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착오 문제를 다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최근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적 계약 관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맞는지입니다. 근데 이건 이론이에요. 자, 우리는 계약은 승낙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이 뭐죠?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적 계약 관계론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승낙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론이긴 한데 우리 판례가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 계약 관계론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고요. 3번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우리 입장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고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3번도 맞는 거죠.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청약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원칙이다. 이것도 수없이 많이 했던 반복적인 질문이고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불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면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승낙을 발신한 때다. 따라서 승낙을 발신할 때 일단 계약이 성립했다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이해하는 해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은근히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뭐죠? 커피 자판기죠. 커피 자판기가 큰 길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청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청약을 하는 그 상대방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뭐죠? 불특정 다수죠.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고 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우리가 청약자인데 청약자는 특정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특정인이면 되고 청약자가 뭐 될 필요는 없죠.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요 청약자가 결국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승낙의 상대방을 말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이어야 하는데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면 되고 뭐 될 필요 없죠?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잘 나옵니다. 지문이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승낙의 상대방이죠.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한다. 맞는 지문이고 거의 뭐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2번. 자,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누구 마음이죠? 승낙자 마음이고요. 청약자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청약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본다라는 내용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승낙할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5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입니다.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새로운 청약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것은 싹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간에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니까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면 이게 뭐죠? 청약인 거고요. 따라서 A 측에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가 B에게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10만 원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8만에 팔라는 뭐죠? 새로운 청약이거든요. 근데 A가 뭐죠? 좋다라고 뭘 했어요? 싫다라고 뭐 했습니까? 거절했다면 이것도 없어지고 그동안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때 B가 비로소 그러면 원래대로 10만 원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뭐에 불과한 거죠? 청약에 불과한 거고 아직 A와 B 간에는 계약이 뭐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는 책에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을 적는 행위 자체가 뭐죠? 승낙입니다. 따라서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곳이 된다. 5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는 이에 대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지문도 5 맞는 지문이죠. 자, 13번은 반복적인 문제죠. 답만 볼 건데 4번을 보시면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X.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곳도 청약자인데 누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 보시면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한다가 빠졌네. 그죠? X죠. 그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이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는데요. 2번 보시면 승낙자가 병결가에서 승낙했어요. 그럼 이거는 새로운 청약이고 기존의 청약에 대한 뭐죠? 거절이기 때문에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도 볼까요? 1번 특별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1번 청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청약자 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죠? 새로운 청약이고 4번 조건을 붙인 승낙도 뭐죠? 새로운 청약이고요. 5번 연착된 승낙도 다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옳은 것은 2번 하나죠. 넘기셔서 1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습니다. 이제 반복입니다. 계속. 4번을 보시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입니다. 자, 승낙기간을 정해져 있으면 승낙적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수 있죠. 다시 한번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므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격지자인 경우 격지자가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X. 즉각이 아니라 뭐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X입니다.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승낙을 뭐한 때죠? 발신한 때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우측에 18번이죠. 드럽게 기네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죠? 자, 1번입니다. 계약은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됩니다.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됩니다. 1번. 계약에 청약은 그에 의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유무에 좌우되고 청약자가 승낙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5. 맞는 질문이고요. 아직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요인이라고 하죠. 2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 유보를 하지 않은 청약자는 그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청약이 도달된 후에는 그 기간 동안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지만 승낙자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연착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기억나시나요? 승낙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4번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바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한 경우 이건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겠죠. 따라서 청약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읽어보십시오.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19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이 이미 성립하는 경우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청약과 도업으로 송부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했다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하죠. 다시 말하면
소비하는 순간, 사용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고요. 니은번 민사매매에서 청약자가 단순히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고 통지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아무런 회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낙은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고요. 청약자가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디귿번 정찰제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집어넣었다가 도로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면 아직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죠? 성립되지 않은 거죠. 1번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각각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기억하고 룰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을 보시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므로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고요. 불합의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죠?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점들은 반복이죠. 21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3번을 보시면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3번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뭐죠? 반복적이죠. 22번입니다. 이것도 반복입니다. 3번을 보시면 청약과 승낙은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X죠. 발송 시 효력이 생기는 발송은 뭐죠? 승낙만이죠.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뭘 취하고 있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23번이죠. 자, 계약 체결서의 과실책입니다. 일단 어떤 문제냐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입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요 책임을 뭐라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문제가 돼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되지 않고요. 또 무슨 불능만 문제가 되냐면 전부 불능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음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문제가 되죠. 계약 체결하기 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주 잘 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23번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문제되죠. 2번 다수설은 학설입니다.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을 위한 생명, 신체 등 계약의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그렇습니다.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이익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되죠?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죠.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번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이메일로 청약을 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점. 2번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3번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갑에게 보낸 이메일이 10월 24일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도 이상한데. 10월 24일 14시. 그죠? 3번 맞죠? 답은 뭐죠? 2번이네. 그죠? 정답이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답이 뭐죠? 2번입니다. 일단,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할 수가 없죠. 해설은 맞죠.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하였죠. 그러면 이미 도달했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2번은 뭐죠? X입니다. 3번은 맞죠. 왜냐하면 지금 갑이 을에게 얼마에 팔겠다고 했죠? 1억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을이 얼마에 사겠다고 했습니까? 9천만 원에 사겠다고 했으니까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10월 27일 20시경 갑에게 이메일을 보내진 을의 승낙은 연착된 승낙도 뭐로 됩니까? 새로운 청약이 되므로 새 창조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만일 갑이 10월 25일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 답은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3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였다.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0일 날 발송했어요. 일단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거든요. 만약에 성립했다면 예외 없이 항상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먼저냐면 승낙을 먼저
발신한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이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근데 계속 볼게요. 그런데 우체국의 잘못으로 우리 편지는 4월 22일에 도착하였고 갑은 이러한 연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연착되지 않은 것이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의 통지를 뭐죠? 발송한 때이기 때문에 4월 12일이 됨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3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이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계약 체결 전에 계약 교섭 중 일방적으로 뭐죠? 파기한 경우죠. 그러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손해배상의 이익은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무엇을 초과할 수 없죠?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5번부터 보시면 5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X입니다. 모든 손해가 아니라 뭐죠? 신뢰이익만 배상받을 수가 있고요. 4번 보시면 계약 체결 거부유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거부가 상당하려면 그것은 뭐가 아닙니까? 부당한 파기도 아니고 일방적 파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신의 측에 비추어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계약 체결 거부를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X죠. 무엇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2번 계약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다. X입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옳은 거는 뭐죠? 1번이죠.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약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